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번 주 이제 빅 이슈들이 많죠.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가 오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5일 내일 9시 반에 또 이제 4월이죠. 4월 발표되는 이제 CPI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보다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참 딱 잘 고점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기술적 분석 먼저 오늘은 하고 나머지 통화량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밸류에이션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상승 같은 경우가 나스닥으로 본다고 치면은 1500 거의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3월 21일이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제 차트를 한번 그어보면은, 이 채널링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 저점 부근과, 그러니까 결국 1파와 이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이제 5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채널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로그나 이런 거여서 그렇지 사실 이게 딱 닿거든요, 이 라인이. 제가 좀 생각보다 아주 딱 깔끔하게 그리질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죠. 이게 정확하게 그어보면은 그냥 갖다 대죠. 되면은 이게 거의 사실 딱 닿은 부근에서 이번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하락이 여기까지가 1파고 2파고 여기까지 그럼 3파가 되고 여기까지가 4파가 되고 여기가 5파가 되는 마지막 이제 정말 끝의 파동이 저는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고점 이후에 내려왔던 그런 모습조차도 이제 여기서 한 파동이 끝이 나고, 여기서가 이제 A, B, C의 모습이 딱 정확하게 나오면서 지금 구름대에서 딱 잘 걸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후행스팬이, 갈색깔 후행스팬이 여기 라인을 따라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추세로 봤을 때도 사실 이게 결국 이번 상승이 통화량,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던 그 통화량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결국 2008년도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인 여기서부터 그냥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해서 1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3파 여기까지죠. 이제 여기가 3의 4였던 거고, 여기가 3파고 여기가 4파가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1, 2, 3, 4, 5까지로 나오고, 결국 A, B, C로 저는 좀 기나긴 하락을 시작하는 지금 아주 초입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3주봉으로 봐도 사실 RSI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볼린저 밴드도 잘 타고 가다 이탈이 됐죠. 이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크게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사실 통화량적인 측면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제 통화량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물가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했을 때 PPI나 CPI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결국 높아질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미국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슬슬 조정이 나타날 만큼 났고, 이제 여기서 볼린저도 한번 터치를 했고 하단 쪽에 슬슬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기술적 분석 다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가 고점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파동이 끝이 난 후 여기서 긴 꼬리가 나면서 바닥을 한번 찍었구나 나타냈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A, B, C가 지금 나타난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결국 크게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3 모양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 2, 3이니까 그렇게 이제 코스피 200도 보여지고요.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물론 이제 여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A, B, C든 아니면 이제 1, 2, 3이든 이 영역이 될 텐데, 어쨌든 여기가 조정 되돌림의 A, B, C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한 파동이 나오고 다시 반등 파동 이후에 지금 다시 충격 파동이 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구름대 밑에 여전히 있고, 뭐 여기는 뭐 추세가 좀 약간 조용하긴 하죠. 일단 지금은 좀 조용한 모습이고,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이제 V코스피도 변동성이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스, S&P 안에 있는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볼륨저가 벌어지다가 이제 결국 다시 올라갈 사실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는 선 안에서 그냥 ABC 조정 이후에 다시 충격 파동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케이도 결국 여기 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선물은 또 넘었고 현물은 넘지 않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ABC의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쭉쭉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긴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사실 하락 추세에서의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ABC 그 다음 되돌림 다시 하락 정도 날타날이라 보여주고요.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주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구간 좀 위로 저는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이제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저는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 여기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이 130 기준선이거든요. 130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였고, 다시 한번 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자지구 쪽 이슈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지되는 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고 후행스팬도 역전이 될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저는 금리가 튀면서 이번에 한번 금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좀 반등할 모습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 미국채 10년을 포함해서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구름대랑 50일 이동평균선하고 130일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후행도 역전이 된 상황에서 밑으로 뚫리면 이제 시원하게 좀 뚫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 2, 3, 4, 5 빠지고 나서 ABC로 좀 잘 반등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도 결국 여기 한 파동 빠지고 지금 되돌림 정도 반등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뭐 사실 여기도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S&P는 이제 다시 숏 포지션으로 좀 돌아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롱 포지션이 아주 약간 조금 더 증가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뭐 DXY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올라가는 폭이 조금 약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제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너무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여야 될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뭐 아주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았고 좀 단기적으로는 순매수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증시는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당연히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지만 여전히 사실 누적 수급은 개인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용잔고는 뭐 소폭 좀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확실히 조금 더 매수 우위에 계속적으로 있고요. 누적적으로도 좀 훨씬 더 매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합산 신용잔고는 뭐 전주 대비해서 뭐 19.4조 정도 됐으니까 제가 방송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한 2천억 정도 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조금 신용잔고는 좀 증시가 반등하면서 증가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B 쪽 중앙은행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출이 좀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이 증권 QT 테이퍼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저는 좀 수급 부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OJ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물가 쪽이나 환율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BOJ에서 국채 매입하는 규모를 좀 축소시켰고요. 그래서 결국 금융시장에 크게 양적 완화를 계속 하던 거는 이제 결국 일본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주체가 사라지면서 결국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그런 주체가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다 QT를 하면서 자금을 빨아당기면은 금융시장이 결국 다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유동성 공급해주는 이제 주체가 없어지니까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보시면은 이제 ISM 제조업이나 이제 비제조업 지수 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낮게. 결국은 경기는 전 침체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요인은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쪽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S&P도 결국 이 라인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BEI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단기 구간 쪽이 실질 금리도 살짝 내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국내 쪽인데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사실 실질 금리가 너무 낮고 이게 좀 금리가 이렇게 실질 금리가 낮은 게 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좀 돈을 많이 풀었었다 총선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다 보니 물가가 좀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쪽은 뭐 PIR을 여전히 높고 미국 심각하게 높고 뭐 영국도 높고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높고 코어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냥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 전 좀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쪽 실질 아파트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러는 조금 더 많이 이제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고평가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를 살펴보면은 일대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쪽이 조금은 더 싼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국내가 더 싼 건 맞긴 하고요. 둘 다 이제 밸류에이션 좀 비싼 영역이고 트레일링 PBR을 보더라도 사실 미국 쪽은 뭐 너무나 비싼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는 지중금이 한 784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뭐 가장 큰 요인은 이 TGA 재무부 일반 개정이 아무래도 이제 재정 집행이 되면서 줄어서 이게 다 지준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좀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 증가가 될 거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BD 단기 국채가 순 발행이 아니라 순 상환이 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의 영향으로 좀 RRP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TFP는 좀 이번엔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한 11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연주 순유동성은 한 9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총자산도 약 9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뭐 대다수 사실 의견이 이제 뭐 물가를 떠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를 내릴 거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오늘 한번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가 여전히 낮을 때죠. 저 21년 초창기 보면은 금리를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제 금리 차트를 보면 미국 금리가 여기에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10년물 금리가 1%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많이 높아봐야 뭐 한 1.6. 금리가 아직은 오르지 않는다. 파월이 금리 24년까지 금리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왜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는 걸 QE라고 하죠. 이제 QE를 한 양이 사실 연준의 총 자산 규모랑 뭐 일맥상통합니다. QE를 이만큼 해왔고 QT를 했고 다시 QE를 했고 QT를 하는 중이죠. 근데 이렇게 QE를 하면은 자산이 증가가 되니까 부채가 늘어야 될 겁니다. 그럼 부채가 중에 뭐가 늘어야 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유통 통화는 뭐 사실상 그냥 프린트된 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GDP 성장률만큼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를 하고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걷었을 때 모이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버스 레포가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돈을 차입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QE에는 이 자산이 늘면은 이 지준이 늘었었습니다. 이 부채 계정에 은행 현금이 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RRP라는 게 증가가 되고 지주는 뭐 크게 증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이때부터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 궁금한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죠. 이게 RRP가 뭐 얼마나 있네, 뭐 줄어들고 있네, 이거는 관심이 있는데 RRP란 존재가 뭐 이때까지 영향력이 없다가 왜 이때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RRP라는 게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 SAR 때문에 증가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자본을 자산으로 나누고 이게 이제 GSIB라고 이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은 5%를 이제 넘어야 합니다. 는은 아니고 이제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를 많이 하니까 은행들이 이제 현금이 늘고 이제 예수부채가 늘겠죠. 부채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막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5% 정도까지 거의 하단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안 받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지금 1년짜리 예금 금리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1.86 정도. 근데 기준금리가 5.5%죠. 그러니까 사실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냥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안 받게 되면 지준이 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준이 단기 차입을 해서 이 리버스 레포라는 계정을 늘려야 자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이제 그런 거죠. 이 당시 기준금리가 0%였는데 이 RRP가 모이겠냐 이 말인 거죠. 모이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많게는 거의 한 3조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제로금리엔 절대 모이지 않을 거고 결국 이 금액을 땡겨 가려면 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도 이미 이 RRP라는 계정이 늘어나는 와중에가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랑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랑 이제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SLR이 닫혀서 RRP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지금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왜 하나요? 사실 금리 인하를 왜 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왜 경기가 부양이 되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대출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대출이 이제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SLR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어차피 대출을 못 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예대율이 92%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도 이제 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 4월에 5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양이 더 없다는 얘기고 결국 서로 이제 예금 기관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대율이 여기까지 지금 치솟아 있고 결국 이렇게 낮았던 예대율이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치까지 치솟아 있고 심지어 이제 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수준에 임박해 있고 이게 결국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지금 4월 값인 이게 지금 1월 값이기 때문에 이렇지 더 높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금리를 내리면 예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럼 이때까지는 왜 그게 계속 가능했을까라고 쳤을 때 이때까지는 그냥 예금을 늘려버렸거든요. 결국 QE를 하면서 이 통화량 자체를 다시 늘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통화량 그럼 늘리면 QE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 인 거죠. 아, 금리를 내리고 그냥 QE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QE는 결국 장기 국채를 사는 거죠. 연준이. 그럼 부채가 또 뭐가 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SLR 때문에 지주는 못 느니까 결국 이 또 RRP가 늘어야 돼요. 근데 이 RRP를 여기서 이제 더 늘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준금리를 사실 높여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까의 상황처럼.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결국 돈을 이제 풀려고 하면은 결국 너가 단기 국채 쪽, 단기 금융 시장 쪽을 망가뜨릴래? 장기채 시장을 망가뜨릴래? 선택지가 있는 거죠. QE를 하면은 장기채 시장을 살리고 단기채 시장을 망가뜨릴 거고요. QE를 안 하면 아무래도 장기채 시장이 망가질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이 국채 발행하는 과거 이제 상황과 연계가 되고요. 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명목으로 봤을 때 장기 국채, 그러니까 국채 전체 발행이 GDP의 미국의 20%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QE를 많이 해줬고, 그래 장기 국채는 오히려 순감이었고, 단기 국채만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 9% 정도의 GDP를 크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QE를 하고,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순상환이 되면서 이게 전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튀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22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장기 국채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고 단기는 없었기 때문에 4.3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량은 훨씬 더 많았지만 장기 국채가 거의 4천억 달러밖에 발행하지 않았고요. 단기 국채가 1조 9천억 달러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다 RRP라는 이 자금에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사실상 순발행한액은 4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금액이 사실 엄청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다. 한 8, 9천억 달러 정도밖에 발행을 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다 장기 국채도 엄청 안 했다. 그러니까 23년도가 괜찮았던 겁니다. 증시도 좋았고 이제 금리도 좋았고. 근데 이제 24년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가 문제일 텐데 QRA에서 결국 3Q까지 나왔고 합치면 결국 3Q까지 장기 국채가 9,240억 달러 정도 찍어야 되고요. 단기 국채가 3,800억 달러 정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RRP 금액이 4,86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국채 같은 경우야 뭐 사실 앞으로 되는 발행을 다 뭐 RRP가 받아준다 쳐도 이 장기 국채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시장에 계속 문제가 될 거고 결국 시장이 22년 3Q까지는 안 좋았다가 4Q부터 반등했던 것도 이 RRP가 감소하면서 이게 지준으로 다 넘어가면서 지준이 좀 증가되게 됐고요. 그만큼 연준 순유동성은 증가되었죠. 근데 자산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순유동성이 좀 증가가 되면서 금융시장은 좋았는데 이제 올해 2Q부터 이 순유동성도 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국 증시도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저는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이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SCFI나 이제 BDI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눈에 띄게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우려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순유동성을 보시면은 이 증시랑 거의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다가 이렇게까지 잘 빠졌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하면서 증시도 튈 수 있었지만 증시가 확실히 조금 더 오버슈팅한 면이 있고요. 유동성에 비해서 유동성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TSP도 결국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0까지 수렴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사실 예대율은 아직까지 70%밖에 안 되지만 이 SLR이라는 자본 규제 때문에 예대율이 지금 100%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금요일이
이후로 SLR 규제가 생기거든요. 이 예대율은 바젤 2 때 기준이고 바젤 3에서는 이제 이 SLR이라는 규제인데 과거 예대율이 10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금융위기와 2008년도 이제 IT 버블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사실상 여기 100%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뭐 과거 경험상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보면은 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내린다. 이제 그 부분도 컸고 이제 중국 쪽이 미국채 안 사고 계속 좀 금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돈이 똥값이 돼서 뭐 그게 영향이 제일 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CI 이제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 뭐 올라갔던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C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생산자 물가는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나겠죠. 이제 요게 이제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증시의 방향성을 연결 지을 것 같은데 뭐 차트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질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좀 개인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부 부채 대비 GDP도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국채 발행 부담이 지금 제일 사실 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문제는 이제 통화량이에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M2 대비 GDP를 보나 연준 총자산 대비 GDP를 보나 과거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총자산 대비 GDP가 20까지는 빠져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이 RRP가 감소가 되면서 지준 자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이 RRP가 이제 거의 다 상쇄된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긴축의 효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요즘 들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지만 실제로 이제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요게 이제 수요고 요게 공급이라고 쳤을 때 수요가 강한데 결국 공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결국은 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같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갭 차이가 두면 이만큼이 사실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지만은 이 공급과 수요의 갭 차이가 줄지 않으면서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지만 수요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 나타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좀 보면은 이제 국고 3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중립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좀 중립적인 상황이고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는 오히려 지금 좀 내려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안 좋은 포지션이었던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좀 하방 추세적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WTI도 최근까지는 계속 하방 추세였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하방 추세로 돌입했고 애플은 다시 상방 추세로 돌아갔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도 추세상으로는 조금 더 상방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고 10년물 국고 3년 같은 경우 이제 롱추세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거죠. 이제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추세에 더 가깝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추세가 좀 감소되고 있는 모습.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롱추세가 좀 감소되고 있는 모습.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상황.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롱 포지션으로 다시 조금 돌아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롱 포지션이 한 50점 정도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는 점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에 여기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좀 조정이 슬슬 해소가 되고 있고 RSI상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뭐 대부분 좀 조정이 이제 슬슬 끝 마무리 정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국고채 10년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뭐 모습이 뭐 사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특히 이제 RSI가 여기서 좀 다였다가 고점을 찍고 좀 최근에 이제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넘어가면서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을 한번 찍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도 좀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슬슬 저는 좀 조정을 좀 더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여긴 좀 빠질 만큼 빠져서 RSI를 봐도 그렇고 뭐 저는 좀 이제 단기 반등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벌어져 있고 다시 한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번 다였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에서 단기 고점을 저는 찍은 게 아닌가 이제 싶고 좀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준선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탈도도 ATR 같은 경우가 뭐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유일하게 한번 걸리는 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 여기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 50일 같은 경우에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슬슬 저는 고점이 다 온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뭐 이격도나 이제 이런 걸 봐도 뭐 꽤나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뭐 거의 슬슬 기술적 반등은 저는 다 한 게 아닌가 한 싶은 그런 레벨로 지금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계속해서 뭐 모든 영역 쪽에서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하고 S&P랑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과 이제 코스닥 150 살펴보면은 뭐 단기 추세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롱 추세의 대부분은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본 추세도 좀 대부분이 롱 추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국내 쪽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만 이제 좀 숏 추세에 더 가깝고 아직까지 사실 일봉상으로는 조금 중립적인 그런 상황. 이제 코스닥 150은 조금 약간 숏 추세인 그런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좀 롱 추세가 살짝 조금 감소가 됐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가 살짝 감소가 됐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살짝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됐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살짝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다였기 때문에 뭐 슬슬 저는 좀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치고 이제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사실 지속 반등 이후에 뭐 지금 이제 딱 빠질 차트가 아닌가. 여기도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고 올라간 이후에 한번 빠질 그런 모양새지 않나 싶습니다. S&P도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하고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넘어갔다가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도 벌어져 있고 해서 슬슬 좀 고점을 찍고 다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코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특별하게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끝나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뭐 어김없이 여기서 좀 반등을 보였었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변동성은 많이 줄어 있어요. 사실 모든 구간이 ATR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 풋으로 다 막아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었다. 왜냐면 RRP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예대율이 다 타거나 SLR이라는 규제가 다 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규제가 다 찬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 이제 인지하는 순간 저는 좀 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좀 조심하시는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